이번 시간에는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면은 사회 혹은 국가 도면이죠. 여러 번 설명했죠. 기업이나 개인은 시장에 의지하고 있죠. 필요한 것을 시장에서 구매하고 소득을 얻기 위해서 시장에 무언가를 팔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시장에 보니까 자동 조절 기능이 있더라. 그렇죠. 자동 조절 기능이 있다는 것은 자동 조절기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요. 이게 자동 조절기의 표를 나타내는 부호죠. 자동 조절기라 그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해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낸다면 어떤가요? 좀 경제를 아는 사람인 거죠. 자동 조절기는 뭘까요? 그러면 자동 조절 기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공급량이 부족하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선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기업이 투자를 하면서 공급량을 늘리죠. 그래요. 또 공급량이 너무 많으면 어떤가요? 가격이 하락하죠. 그럼 어떤가요?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서 공급량을 줄이죠. 그래요. 그것은 누가 특별히 지시한 게 아니죠.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요. 기업이 공급량을 늘리고 기업이 공급량을 줄이는 원인은 뭘까요? 시장에서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그것을 찾으면 자동 조절기를 찾는 거죠. 어렵진 않죠. 그래요. 기업이 돈 되면 투자하고 돈 안 되면 투자 안 하겠죠. 여기서 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익이죠, 이익. 그래요. 이익이 되면 투자하고 이익이 안 되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자동 조절기는 뭔가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다고 표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이익을 법칙화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어떻게 법칙화를 하느냐. 법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사회에서의 하늘나라 시비, 자본의 평창과 수축 원리를 그래요.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나와요. 그때는 경제도면을 이용하지 않았죠. 경제도면과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윤율을 알아야 되겠죠. 이윤율을 알아야 돼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그래요. 여기 검색해서 확인하시고 간단하게 식만 말하면 이윤율은 총 투입 비용분의 이윤 곱하기 100%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순이윤율도 있죠. 그래요. 총 투입 비용분의 순이윤이 되겠죠. 곱하기 100%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를 좀 구분해서 봐야 돼요. 이 그림을 보면 일정 기간 기업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뭘 하나요? 자본을 투입하죠.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이 되죠. 자본은 어디에 쓰이나요? 작업수단에 사용되고 일정 기간 또 인건비에 지급될 수 있죠. 1인 기업이 아닌 이상.
그리고 운영비가 있다 했어요. 운영비 1, 운영비 2는 금융비용이라 했죠.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다 설명했으니까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남으면 뭐가 되나요? 일정 기간 이런 비용들을 다 제하고 남으면 이익이 되겠죠. 우리 보통 이윤이라고 하죠. 이윤. 그런데 그 이윤을 가만 놔두나요? 보통? 그래요. 가만 안 놔두는 집단이 있죠. 그 정부라고 하죠. 정부가 뭘 하나요? 세금을 걷죠. 그 이윤의 일부는 세금이 되는 거죠. 남는 게 뭔가요? 순이윤이죠. 그래요. 세금이 없으면 어떨까요? 전 세계적으로 순이윤과 유윤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다 세금이 있잖아요. 세금은 그래요. 걷어가면 기업에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제해줘야 되겠죠. 순이윤의 용도는 뭔가요? 기업 소유주의 배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투자에 사용되는 거죠. 그래요. 투자할 데가 없으면 일정 기간 뭐 비축될 수 있죠. 비축될 때도 그냥 놔두지는 않잖아요. 은행에 입금하면 이자 나오니까 그것도 일종의 기업의 투자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윤율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다 설명했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보면 예전에 다 설명했어요. 한번 보세요. 객관적 이윤율이 있고 주관적 이윤율이 있다. 객관적 이윤율에는 뭐가 있을까? 개별 자본의 이윤율 혹은 순이윤율이 있다. 이게 뭔가요? 기업은 그래요. 기업 소유주가 있겠죠. 또 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저마다 그래요.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해서 실제로 하면 1년간 거두어 들이는 이윤율이 있겠죠. 이윤이 있고 비용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평균 이윤율 혹은 평균순 이윤율이 있다. 그렇죠. 일정 기간 평균을 내면 평균순 이윤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어떤가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이므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통계 자료에 이런 게 있을까요? 통계 자료를 구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산업별 평균 이윤율 혹은 평균 순 이윤율을 구해야 되겠죠. 그런 자료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그래요. 주관적 이윤율은 뭘까요? 그냥 인간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이윤율이죠. 그런 걸 알 필요가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알아야지 정책을 짤 거 아니에요. 개별 기대 이윤율하고 기대 순 이윤율이 있겠죠. 그래요. 인간들의 마음속에 저마다 생각하는 이윤율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100%. 그거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구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 기대 순 이윤율은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 기대 순 이윤율은 뭔가요? 자본이 유지되는 평균 이윤율을 가리켜요. 평균 이윤율을 구하면 그래요. 어느 정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어느 정도 이윤율이 되면 자본이 그래요. 구할 수가 있어요. 일단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럼 평균 이윤율은 일반적 기대 이윤율이 있잖아요. 자본이 유지되는 평균 이윤율이 일반적 기대 이윤율이 있잖아요. 그럼 평균 이윤율은 일반적 기대 이윤율인데 이게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이 유지되겠죠. 근데 평균 이윤율이 일반적 기대 이윤율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에 형성된 평균 이윤율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윤율보다 기대 이윤율보다 커요.
투자하려고 하겠죠. 이익 내기가 쉬워지니까.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채우니까. 자본이 팽창하겠죠. 평균 이윤율이 일반 기대이윤보다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본이 수축하겠죠. 그래요. 평균 이윤율을 구해야 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기업이 뭔가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죠. 그래요. 기업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얻고 정부 역시 기업이나 기업 참여자들로부터 세금을 얻어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기업에 투자되는 자본이 감소하면 큰 문제인 거죠. 그래요. 많아지면 좋겠죠. 사회 구성원들도 좋아하시고 기업 그래요. 정부도 세금 생기면 좋잖아요. 정부 구성원들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본이 수축하면. 그래요. 이것을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는 순이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일반적 기대 순이윤율을 구할 수 있겠죠. 뭔가요? 자본이 유지되는 평균 순이윤율을 가리키겠죠. 평균 순이윤율. 그래요. 근데 일반적 기대 순이윤율보다 평균 순이윤율이 크면 어떻게 된다 했죠? 그래요. 기대치를 충족하니까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려는 이들이 기대를 충족시키죠. 그럼 자본이 팽창하죠. 자본이 팽창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요. 평균 순이익률이 일반적 기대 이익률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이 수축하겠죠. 수축. 그러면서 공급량이 감소하겠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 기대이익률이 10%라고 가정할게요. 평균 순이익률이 20%예요. 어떻게 되나요?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자본이 팽창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일반적 기대 순이익률이 그대로라 가정할게요. 다 변하겠죠. 근데 평균 순이익률이 평균 순이익률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발생했어요. 그런 요인들이 있겠죠. 비용이 증가한다거나 그래요. 그런 현상이 그런 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다고 자본이 팽창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서 평균 순이익률이 5% 감소했어요. 15%가 됐어요. 그런다고 자본이 팽창 안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 기대 순이익률보다 높잖아요. 그 경우에는 역시 자본이 팽창한다는 거예요. 작용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평균 순이익률이 한 8%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본이 수축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평균 순이익률이 5%예요. 자본이 수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거 큰일이다. 평균 순이익률을 어떤 식으로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러한 정책을 짰어요. 그런다고 자본이 팽창하나요? 팽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평균 순이익률을 한 8%로 올렸어요. 근데 일반적 기대 순이익률보다 낮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자본이 수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러한 현상을 모르면 어떤가요? 그래요. 이상한 견해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평균 순이익률을 낮추는 작용을 일으키는 정책을 시행했어요. 근데 자본이 팽창해요. 그럼 어떤가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책 때문에 자본이 팽창했다. 그런 얘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각 산업별로 어떤가요? 윤율을 구해야 되겠죠. 또 기업 규모별로도 구해야 되겠죠. 업종 A에 있으면 업종 A에도 기업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A, B 기업 규모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산업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윤율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가요? 어떤 산업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어요. 그 사회에서 필요한 산업이겠죠. 윤율이 하락을 해요. 그러면 인식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정부가 필요하다 싶으면 배려하는 정책을 낼 수도 있겠죠.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이런 통계 자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자료인 거죠.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료인 거죠. 한국에 어떤가요? 업종별 설비 투자라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한번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업종별 설비 투자를 보면 그래요. 어떤가요? 다양한 업종들이 있죠. 다양한 업종들이 있어요. 제조업에는 뭐 식료품, 음료, 담배, 섬유 제품 쭉 많죠. 많이 있어요. 그래요. 제조업 보면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많이 있어요. 비제조업도 있죠. 비제조업에는 서비스업에 속해 있고 광업, 전기, 가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단위가 억 원이죠. 2017년에 한 189조 가까이 투자가 됐죠. 제일 많이 투자됐죠. 그래요. 2021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180조 가까이 투자됐죠. 자본을 수축했나요? 팽창했나요? 수축했죠. 2017년까지 보면 그전보다 다 팽창했죠. 근데 2018년에는 어떤가요? 수축을 했다는 거예요. 2018년에는. 2019년에는 더 수축하죠. 코로나 영향을 받는 건 2020년부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2017년부터 2018년에 뭔가 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세계적으로 무슨 큰 일이 있었을까? 그래요. 특별히 큰 일이 없었죠. 국내적으로 뭐 있었겠죠. 다 알지만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래요. 2018년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건가요? 한국에서. 평균 순이율이 일반적 기대 순이율 아래로 향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나요? 한국에 투입되는 자본의 양이 그래요. 투입되는 기업 자본이 수축을 했다. 그게 어떻게 되냐? 2018년, 19년에 진행이 됐고 오히려 2020년에는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오죠. 근데 또 이것도 감소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환율 때문에 그렇죠. 환율이 그래요. 많이 원화 가치가 많이 하락했죠. 국제 기준으로 바뀌면 감소했을 가능성이 커요. 2017년도에는 환율이
한 1,100원 정도 했죠. 1달러에. 2011년에는 어떤가요? 한 1,200원 가까이 하죠. 대충 계산해보면 어떤가요? 10%로 하면 한 1,000, 그래요. 100, 한 60, 한 4, 5조 투자된 거죠. 그래요. 달러 기준으로 보면 2018년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보면 그래요. 전 업종이 어려움을 알 수 있는 거죠. 2019년, 2021, 뭐 예를 들어 하나만 골라보면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면 좀 규모 있는 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자동차 보면 2014년도에 7조 가까이 자본이 투입됐죠. 다 합쳐서 뭐 한 10조 가까이 투입됐죠. 그리고 2016년도에 10조 6천억 가까이 투입이 됐는데, 그래요. 2017년도 보면 어떤가요? 8조 7천억만 투입되고 2021년도에 보면 7조 2천억이 투입됐죠. 감소함을 알 수 있는 거죠. 대체로 다 그래요. 과거에 비해서 나아진 거는 이거, 그래요. 뭐 비중이 크진 않지만 뭐 식료품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거 과거에 비해서 증가한 거, 비료 및 실소 화합물, 그렇죠. 이 빨간 걸로 표시된 거는 이제 2017년에 비해서 증가했다는 거지, 과거 2014년부터 자료가 있으니까 과거하고 비교하면은 과거와 비교하면 감소한 거죠. 과거에 가장 높았던 수치와 비교하면 낮은 거죠. 그래요. 이게 규모가 제일 큰데 어떤가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오죠. 뭐 중간에 잠깐 감소했던 적은 있지만 67조 가까이 투자됐죠. 과거에는 보면 2014년도에 보면 38조가 투입됐죠. 굉장히 규모가 크죠. 비중도 크고. 그게 뭔가요? 대략 뭐 반도체 뭐 이런 쪽이겠죠. 그래요. 전자부품 이런 쪽이에요. 이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국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죠? 과거에 비해서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요. 반도체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실제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은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대부분 과거에 비해서 기업의 형태를 지닌 자본의 투입이 감소했으니까, 수축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요. 과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봐도 감소했다고 나오죠. 그래요. 근데 또 좋았던 부분이 있고 거기 비중이 커서 생각보다 덜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도 고통에 빠져 있다. 대부분이 산업이 어떻다는 거죠? 평균 이윤율이 일반적 기대 수익률보다 낮은 상태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볼까요? 상업자본이 뭐가 있나요? 도매 및 소매업이 있죠. 상업자본에 2014년에 10조 가까이 투자됐는데, 그래, 도매 및 소매업만 상업자본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10조 가까이 투입됐는데 2019년도였던가요? 6조 4천억이 투입됐죠. 계속 감소하고 있죠. 2021년도에 6조 투입되고 있죠. 그래요. 숙박 및 음식 업종은 어떤가요? 2017년에
2조 가까이 투입이 됐죠. 근데 2019년도에 11조가 투입되고 1조 1천억이 2조 투자 때 있는데 1조 1천억 투입되죠. 절반은 줄죠. 2021년에는 4천억밖에 투입 안 되죠.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누가 숙박 및 음식점업을 했겠어요. 정부가 사람을 못 모이게 하는데.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시장 자동 조절 기능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